그러면 지금 다주택자 세금 대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전략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브라운님은 전략을 다 짜놓으셨죠? 부동산 시장이 네네. 사실은 이제 빠르게 우리가 대응이 좀 필요하고요. 네네네.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네,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는 네. 뭐 부동산 전수책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하세요. 네네. 근데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긴 한데요. 네네. 한 예로 우리가 법인 부동산, 네. 그때 법인 부동산 아시잖아요. 네. 법인 대응을 안 했다라고 하면요. 법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가 네. 한 채는 이제 3% 조정지역 경우에 두 채면 공제 없이 네. 보통 종부세라는 거는 개인별 합산을 해가지고 6억까지 공제를 해주죠. 네네. 법에는 그게 없어요. 없어요. 두 채는요, 그냥 공시가격의 6% 네. 떼서버리는 거예요. 오호. 근데 그런 거 대응을 하지 않고 네네. 그냥 법인을 룰을 알아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 그게 하나의 예인 거예요. 네. 그게 2020년 그 네. 710 대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종부세율을 올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투자는 진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야 된다. 예. 그래서 세금에 대한 전략이 또 네. 이번에 이제 임대차 3법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대차 3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네. 다 알아요. 네. 근데 전월세 신고 의무제가 네.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해야 된다. 예, 작년 6월 1일부터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화가 돼가지고 의무화가 됐어요. 과태료 100만 원 내야 돼요. 아하. 예, 100만 원을 진짜로 물릴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강제적으로 지금 그게 이제 의무화 되고 있어요. 유예 1년 땅을 유예해주다가 이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월세 신고제. 네네. 이게 뭐냐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도 전월세 보증금도 네. 간주 임대료를 아하. 가정해서 네. 임대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 좀 신중해져 스마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무턱대고상 막 몇십억짜리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임대소득세를 또 낼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 네. 자식 명의로다가 이제 건보료, 네.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그렇죠, 안 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잘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 박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제가 강의를 그러니까 할게요. 지금 바로 이제 저희가 또 브라운님의 2022년 다주택자 세금 대응 전략에 대한 강의를 좀 할 거거든요. 그때 강의 영상을 제가 좀 찍을게요. 그래서 이 강의 영상을 이 인터뷰 뒤에다가 붙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마지막으로 또 인사하고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같이 이제 자산 증식을 통해 그렇죠. 가지고 네. 성능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차적으로 광교 중앙역에서 이제 포매실역까지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역에 오목천역, 그 다음에 이제 봉담까지 지금은 화성시에서 이제 사전 타당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오목천동 태산 아파트도 지금 이제 예전에는 제가 투자했을 때만 해도요, 수인선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지금 수인 분당선이라고 지금 개통을 완료했고요. 제가 투자했을 때는 그거 생기기 전에 제가 배팅을 했었고, 이제 최근에 개통을 해가지고 이제 전철이 이제 다녔죠. 이 전철 없던 곳에 전철이 다니는데 2020년도에 이제 얘도 이제 2억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실거래가는 4억 3천까지 이제 찍었고, 예, 얘도 투자금은 2천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투자를 게임하듯이 하는 거예요. 맞추기 게임. 그래서 내 생각대로 얘를 배팅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실제로 오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거의 교통호재만 따라간다고 해드리고요. 거의 실패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시간이 얼마나큼 지나서 오를 거냐 이런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이 좋게도 너무 빨리 올랐어요. 사실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어요. 이 태산 아파트조차도 보시면 여기 제가 태산 아파트를 세 채를 갖고 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한 군데 한 개만 안 사요. 무조건 세 개 사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시세 조작이 가는데 내가 이제 사고서 호가를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세 개를 호가로 올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세 개를 사요. 한 단지를 살 때. 사자마자 보시면 그 다음 달에 2억 4천을 찍었잖아요. 사자마자 좀 오른 케이스인데 거의 이제 분위기가
이 아파트가 오르는 분위기는 이제 현장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 계속 있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와요. 매매권이면 전세권은. 그러니까 전월세 수요가 이제 좀 탄탄한 곳들은 매매가를 또 이제 그 전세가는 이제 매매가를 또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탄탄한 지역들을 위주로 좀 많이 봐요. 전세가 안 나가면 역전세가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 엄청 귀한 곳이죠. 지금도 전세가 엄청 귀해요. 이 아파트가 지금 4월 26일, 4월 29일 날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요번에 전세 2억 9천으로 다 올린 거예요. 이게 4월 26일, 29일 날 전세 만기가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보는 게 거의 그렇죠. 얘는 며칠이냐면 3월 16일. 요거 3개 가지고 있고요. 요거 형택에 제가 말씀드린 12.4% 내고서 세채 매입을 한 아파트예요. 서정 고덕 신도시 바로 이제 우측에 있는 그 아파트고, 얘도 이제 2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전세 1억 8천으로 잔금을 치른 케이스였어요. 수익률을 따진다고 하면 취득세를 뺀다라고, 취득세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2.4%를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10배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효명 아파트라고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1억 4,800. 이것도 집을 안 보고 샀어요. 지금도 못 봤어요. 집을 안 보여줘요. 세입자가 있는 집들은 집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럼 집을 안 보고 사요. 대신에 깎아달라고 하죠. 200만 원 깎아가지고 샀고요. 지금 이제 실거래 2억 3,500이고 전세는 지금 한 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얘도 공시가 1억 이하인 거고, 얘랑 시세 동조를 했었던 아파트였고요. 얘는 33평인데 복도식인데 반면에 얘는 금아파트는 또 저기 계단식 아파트.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2집만 있는 거. 대신에 25평이죠. 시세 동조를 하는데 얘는 지금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얘는 그 30평이 엄청 싸요. 30평이 보세요. 25평이 2억 3천인데 33평이 2억 5천이에요. 그 지금 살려고요. 여기는 빨리 나가겠지. 그러니까 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대칭인 거죠.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25평이 2억 3천이면 뭐 33평이 2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25평이 비싸거나 33평이 싸거나. 근데 동조되는 아파트들 얘 보면 얘는 호가가 지금 3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얘가 싼 거겠죠. 33평이 2억 5천이면 싼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계산을 해서 이거 무조건 사야겠는데라고 즉흥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투자기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우연히 찾아오더라고요. 동탄에 이제 도시락 센텀폴리스 오피스텔 투자한 거고요. 아직은 그 분양을 입주를 안 했고 피를 주고 산 거고, 아까 뭐 광교 아이파크 오피스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목천 얘는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오목천역에 그 쌍용 아파트가 또 생기는 건데 요번에 이제 올 12월달에 입주 예정인 건데 얘도 두 채를 가지고 있고, 얘도 이제 피를 초반에 좀 싸게 샀죠. 지금은 조합원 입주권이 9억에 거래됐고 얘는 분양가가 5억이었었어요. 5억 2천. 저희가 피를 1억 안 주고 샀는데 지금 이미 이제 실거래, 지금 또 10억에 거래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저께 부동산으로 통화를 해보니까. 요거는 좀 특이하게 제가 원래 투룸은 제가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여기는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제 호수뷰 때문에 투자를 했어요. 광교는 이제 역세권보다도 호수뷰에 대한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3억 5천 주고 매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거래 5억 6천까지 찍어가지고 2배 정도 수익을 좀 본 것 같고요. 이게 야경이에요. 진짜 이게 거실에서 보는 뷰거든요. 진짜 사실 낮에는 별로 모르겠는데 밤에 돼가지고 거실에 등을 끄고서 보면 정말 진짜 환상적이에요. 진짜. 그게 3억 5천밖에 안 해요. 게다가 이거 복층이에요. 복층은 뭔지 아시죠?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밑에 조금 이렇게 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화성 봉담읍이거든요. 봉담은 읍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기준 시가가 3억 이하라고 하면 이제 그 양도세 중과세가 없다는 건 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3억 1,700, 얘도 이제 집을 안 보고 산 거거든요. 2천만 원, 3천만 원을 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5억 4천까지 실거래를 찍었고, 얘는 이제 또 집 앞에 조금 그 규모가 한 2만 평 정도 되는 호수공원이 있어요. 호수공원을 아파트가 품고 있어요. 그리고 초중고를 또 다 품고 있고,
그 봉담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천대받던 곳이었어요. 봉담에 왜 투자를 해? 야, 이런 식으로 봉담에 왜 봉담에 투자하냐고 지금 가족들이 좀 야, 저기 그 처갓집 가족들이 거기 시골에 왜 투자하는지 막 그랬던 곳이거든요. 많이 올랐죠 거기. 저는 제 판단을 좀 믿어요. 그래서 후회가 없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도 신분당선이 들어서는 곳이에요. 그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그 국토 철도망 계획의 3차에서 4차까지도 다 반영이 됐던 곳이라 이제 5차에서는 아마 예타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화성시가 돈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입을 했고 오늘 법무관 전화 오고요. 등기 거래증 찾아가라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등기 거래증 나왔으니까 나중에 등기 거래증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답사까지 같이 가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부동산으로 갭 투자가 있고 그 분양권 투자가 있다고 봐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분양권 투자가 다주택자분들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해법 투자라고 좀 보여지고요. 왜냐면 세금을 잘하면 안 낼 수도 있어요. 약간 펑퍼적이긴 하지만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기에 나오는 자금을 이제 그 거의 이제 싸게 이제 매입을 해서 등기를 치기 전에 팔 수도 있고요. 그럼 단기간에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싼 어떤 하나의 물건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원하시면 근저당 설정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근저당 설정 해달라고 해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근저당 설정을 해드리는 대신에 이제 순이익이 발생되면 한 30%를 낸다라고 하시면 근저당 설정까지 가능한 방법이 있고,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 다주택자 대응과 전략인 거거든요. 다들 다주택자 분들이실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저는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5년간 이번 정부에서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근데 혹자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그냥 상관없이 그냥 투자를 하라고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요.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예로 2020년도 7.10 대책에서 종부세율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조정지역에 두 채만 있어도 공제 위법 없이 바로 그냥 6% 세금을 때려버리잖아요. 만약에 이런 걸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망했죠. 종부세. 저도 사실 법인으로 세 채를 갖고 있거든요. 팔려고 내놓긴 했어요. 종부세가 이게 2억짜리 그 공시가 2억짜리 아파트를 3개 갖고 있는데 그러면 공시가가 6억이잖아요. 그러면 3,600만 원이 1년에 한 번씩 내야 될 종부세인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2억밖에 안 되는 아파트가 3,600만 원의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내야 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종부세 폐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 종부세 위헌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헌법재판관들 8명이 전부 다 교체가 돼요.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직서를 내서 이제 저는 교체가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교체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종부세가 폐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폐지돼야 되고 예. 이중과세잖아요. 저는 종부세는 폐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정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막 정책했다고 해서 야 그럼 빨리 팔아야 되고 특히나 양도세가 많아진대 해가지고 판 사람들 다 후회하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대응을 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을 충분히 공부할 거 공부해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이 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뭐 과세 표준이 해가지고 기준 시가 다 해가지고 계산해봐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다 계산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투자는 반드시 진화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현재 상황인 거예요. 지금 취득세를 지금 보유세 전부 다 올려놔서 지금 보세요. 취득세 아파트 사지도 못하게 팔지도 못하게 보유하기는 짜증나는 거죠. 이게 보유세가 무서워서 파는 사람 없어요. 맞잖아요.
짜증나는 거지. 화나고 내가 이걸 왜 내야 돼?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주택자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보유세를 못 내는 게 아닌 거예요. 보유세 내는 것보다 아파트 가격 오른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다 올려져 있어가지고 현재 다주택자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두 번째로 대출을 규제해놨죠. 이게 사실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대출 규제라는 거는 DSR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저가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하는 거라서 집을 사지 않는 게 아니라 집을 못 사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지금. 5억짜리 아파트 그 소득이 낮으면은 대출이 그냥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DSR 규제를 건드지 말아야 될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마지막에 임대차법. 대부분 사람들이 계약갱신 조건 이건 다 아세요, 그렇죠? 근데 이거 모르세요. 전월세 신고 의무제. 작년 6월 1일에서부터 거래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월세 신고가 의무제가 돼가지고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문다는 거는 많이 모르시죠, 그죠? 이게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올해서부터 5월 말까지 이 정보를 많이 모르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조금 심도 있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주택 임대소득세라고 있어요. 이제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초과를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고 그 월세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린 다주택자잖아요. 다주택자분들한테서는 이제 전세 보증금도 감주 임대료라고 이제 계산이 돼서 소득세를 납부해라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주택임대 소득세인데 이게 면제되는 대상이 있어요. 전용 면적이 이제 40m²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준 시가가 2억이 안 되면은 제외를 시켜주기는 해요. 그리고 1주택자는 9억 초과하는 주택에서 월세에 있는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주택자도 월세 수입. 이제 우리 같은 갭투자라든지 다주택자분들은 요 3주택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세 수입에다가 기존의 전세 월세 보증금이 있다라면 얘를 간주 임대료라는 걸로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임대료라고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보면 이제 보증금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3개 보유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거기서 이제 3억은 공제를 해줘요. 거기서 이제 60%를 해서 그 임대한 기간 있잖아요. 1년 중에서 임대한 기간. 만약에 360원이 다 했다. 그럼 전부 해당이 되겠죠. 1년 중에서. 이게 정기 예금 은행 이자율인데요. 작년도는 이제 1.2%이기 때문에 계산은 올해 1.2%로 계산이 돼요. 이따 조금 있다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제가 정확한 계산을 해드릴게요. 최종 그래서 이렇게 간주 임대료가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필요 경비율은 뭐냐면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경비가 조금 달라져요. 했으면 60%, 안 했으면 50%, 그리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해주는데 안 했으면 200만 원. 이게 사실 좀 크긴 한데요. 요 세액 감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액 감면을 이제 공제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에서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과세를 하셔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14%만 일괄 적용한다는 거고요. 이 실제 사례로. 그러니까 A주택을 1억 5천에 보증금이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B주택이 전세 보증금이 1억. 그리고 C주택이 이제 가장 그냥 3억 5천 전세 보증금이. 그렇게 있다고 세 개의 주택이 가장 있다고 가정하고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천에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65일 이제 1년 전부 다 이제 임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시면 이제 정말 대략 약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의 간주 임대료가 나온 거고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얘는 1년 중에서 예를 들게 그냥 184일만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럼 184일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36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이 제일 컸었던 그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3억 공제를 받아요. 이 공제 금액을 이제 차감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60%로다가 이제 계산을 한다면 얘도 한 36만 원 정도. 얘네들 다 합하면 18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18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종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간주 임대료 180만 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나는 다른 소득이 없어. 예. 나는 피부양자야. 나는 그냥 내 아들 밑으로다가 그냥 피부양자로 두는데 건보를 안 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그냥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이하 구간이라고 하면 6%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54,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무시할 거는,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미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커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다른 소득이 있어요, 내가. 그랬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분류과세를 통해 가지고 하고요. 그 전세 보증금이 정말 어마무지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시할 세금은 아니거든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커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건보료 피부양자 이제 박탈 대상이 된다는 거죠. 혹시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이제 제 밑으로 돼 있어가지고 종부세를 안 낼 만큼만 명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으세요. 건보료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건보료 적용 배제 요건은 이제 소득금액 합계액의 연 2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니까 뭐 사실 이제 당연히 이건 해당이 안 되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초과. 저도 그래서 이거 안 넘게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재산세 부과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이제 부합만 하면 자격 박탈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일일이 다 한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나온 적이 없더라고. 제가 찾아서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주임사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간 임대료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괜찮아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데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간주 임대료가 83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주임사로 등록이 안 됐을 경우는요, 간주 임대료가 33만 원 이하면요, 건보료 피부양자가 자격 박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신고를 사실 할지 말지 이제 사실 국세청 애들은요 세금을 찾아서 이렇게 내게끔 한다라는 그 인력이 사실은 없어요. 세금을 찾아서 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전월세 신고 의무제를 통해 가지고 통계를 얘네들이 수집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에 대한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간주 임대료가 보증금이 한 30억일 때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갭 투자를 하다 보면 10억짜리 아파트 세 채만 있어도 별도로 연간 또 300만, 500만 원을 또 세금을 또 생으로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재산세 내지 종부세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임대소득세까지 또 내자 그러고 그러니까 세금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모님들이라든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신 분들 박탈되지 않게끔 계산 잘 하시고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요거는요 제가 원하시는 분은 있으면 요 자료를 드릴게요. 예, 요 자료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요. 요 계산 이렇게 쉽게 정리한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데 이거 제가 일일이 다 타이핑해서 푼 거거든요. 요 그래픽은 제가 푼 거긴 하지만 다 제가 타이핑한 거니까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특히 이게 이렇게 정리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취득세는요 제 생각에 바뀌기 쉽지가 않아요. 이제 세법을 고쳐야 되는 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취득세는 바뀌기 힘들 것 같고요. 보유세 여기저기서 종부세는 저는 이제 현재 위헌 소송이 있고 폐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폐지가 된다면 고가 아파트들은 더욱더 말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은 안 그래도 지금 뭐 종부세랑 상관없이 그냥 보유하는데 제가 같이 그 압구정 그 현대아파트 공인중개사 갔었잖아요.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2억이고 3억이고 종부세 내는 거예요.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안 낸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양도세가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가의 아파트, 싼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한 지역에 대장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조금 이게 그 위치가 나쁘진 않은데 가장 좀 저렴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예, 저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위한 아파트들은 금매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좀 지금 아주 저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제로 매물이 저렴한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진 않아요. 보니까. 왜냐면 지금 눈치 보기 하는 거예요. 지금 5월 10일 이후에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고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 연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 급감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 같고요. 내년 되면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내년 이제 6월 1일, 그러니까 요번에 6월 1일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은 이미 종부세 자기가 냈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6월 1일 되기 전에 나오는 매물들이 가장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사야 돼요.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6월 1일 넘어가게 되면은 보유자분들은 이미 종부세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럼 싸게 안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얹혀서 또 내놓으시겠죠. 지금 저렴한 물건들이 있으면 이제 매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래도 쉽지가 않은 다주택자, 저처럼 12.5%가 아니라 4%인데 지방세는 0.4%예요. 취득세를 내고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왜냐면 취득세가 어차피 부담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살 때만 해도 2억이었지만 지금 4억, 5억짜리 하는 아파트라고 하면 취득세만 5억 5천, 6천 내고서 투자를 하시는 다주택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같이 계산했었죠.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또 소득세를 부과해버리니까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또 갭 투자를 하기가 또 애매한 거죠. 이 임대 소득세 때문에.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어머님들 지금 다주택자 지금 최고 세율이 82.5%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략이 대체 뭔가 이렇게 내 돈을 자산을 증식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는 1번부터 5번까지인 거거든요. 사실 5번은 쉽지가 않고요. 돈이 많아야 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1번부터 4번까지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분양권 투자를 가장 추천드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디폴트 상태, 그냥 처음 그 업무상으로다가 재산세가 돼 있다라고 하면 얘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 팔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받지 않아요. 대신 처음부터 그대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주거용으로 바꾸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럼 얘는 꼼짝없이 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으로 한번 그 재산세를 바꾸게 되면 다시 그 상업용으로 바꾸기가, 업무용으로 바꾸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바꿔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번의 방법이 있고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25평 아파트가 귀한 곳이라고 하면 아파트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3번은 많이 했죠. 근데 이 공시가 1억의 아파트 갭 투자들도요. 사실 이미 수도권은 싹쓸이 해가지고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다 싹쓸이 해갔어요. 저처럼 취득세 12.4%를 그냥 내고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 단지에 25평 아파트가 있고 33평 아파트가 있는데 그 25평은 1억 이하인 거죠, 공시가가. 근데 33평은 공시가가 1억을 넘어가다 보니까 그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억 이하의 갭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가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투기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반면에 33평은 공시가 1억이 넘어가서 투자 매력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싼 거죠. 4번으로 싸게 그냥 12.3% 내고서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어요. 빌딩 투자. 얘는 그냥 집이 아니니까 비주택이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는 투자예요. 5번. 대출도 많이 되고요. 집이 아니다 보니까 80% 90%까지도 대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